는 아마 중간고사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 차시 수업하고 2 차시 수업은 동영상 수업을 진행을 하시고요. 아마 2 차시 때 제가 얘기를 하겠죠. 3 차시 수업은 따로 없습니다. 그냥 과제로 해서 중간고사를 과제로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제출을 해 주시면 그걸로 제가 음 이 온라인상이 아니라 제가 체크를 하면서 그걸로 출석을 체크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동영상 수업은 1 차시, 2 차시 수업을 잘 들으시고 출석 체크는 이렇게 하시고요. 3 차시는 과제를 제출하시는 걸로 해서 그거를 출결상으로 제가 온라인이 아닌 그 그 제가 체크 형식으로 해서 출석 체크를 그렇게 할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이번 주는 1 차시, 2 차시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수업은 이 입체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입체파, 립체파 또는 큐비즘, 이것들은 이 20 세기 초에 프랑스에서 일어난 서양 미술 표현 양식의 하나를 말합니다. 그래서 입체주의, 문화어른 이 립체주의라고도 합니다. 이 큐비즘이라는 이런 용어의 기원은 이 조르주 브라크의 이런 풍경화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 세기 초에 이 브라크는 이 프랑스의 남쪽 지중해 연안 지방 레스타크에서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 풍경화를 그렸고요. 이 풍경화를 두고 이 마티스가 이 입체적인 희한함이라고 풍자하는 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 단어에서 착안해서 이 브라크의 이런 표현 양식을 본따 그림들을 이 화가들 뭐 이런 경향들을 보통 큐비즘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큐비즘의 이 용어가 세워진 거는 이 조르조 브라크의 풍경화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브라크는 또 이 프랑스의 남쪽 지중해 이야기입니다. 이 브라크는 이 레스타크 지방의 풍경화를 그리면서 이런 대상을 입체적인 공간으로 나누어 여러 가지 이런 원색을 칠해서 자연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런 실험적인 공간 구성과 대상의 그런 표현 양식에서 출발해서 이 브라크와 피카소 이런 입체주의 화가들이 점차 여러 각도에서 바라본 이런 입체적인 형태, 즉 원통형, 입방형, 원추형 이런 선과 면으로 표현해서 하나의 이런 학폭에 질서 있게 쌓아 올려서 입체주의 기법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입체주의를 대표했던 화가들이 이런 피카소가 있겠죠. 또 브라크가 있고 이런 모든 형태의 완전한 추상을 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그림은 이런 화가가 느끼고 경험했던 이런 대상을 여러 시점, 그 다음에 각도에서 한 폭에 그려내서 감상자들로 하여금 그 대상의 생동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완벽한 이런 추상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입체주의는 대상에서 이런 형태를 해방시키고 그 자신의 그런 어법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수많은 이런 새로운 미술의 가능성을 열어 보였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입체주의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런 미래주의가 생겼고 또 순수 추장이라는 게 생겼고요. 다다이즘 이후에 이렇게 출현하는 대부분의 미술 사조에 영향을 끼친 게 이런 입체주의, 큐비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큐비즘, 입체주의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큐비즘의 역사를 보면 초기에는 우리가 이제 세잔이 우리가 세잔의 그림을 보면 어떻다 그랬어요? 세잔은 이 원통, 이런 형태의 하나를 가지고서 했다 그랬죠. 특히 또 이 세잔은 화가가 이런 빛의 속임수를 그리고
현상을 모사하는 데 불과한 것을 불만으로 여겨서 더욱 이런 항구적인 자연을 그리려고 부심하였다고 합니다. 피카소가 이런 세잔을 본따서 흑인 조각으로 자극을 받아서 아비뇽의 처녀들 이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아비뇽의 처녀들 그린 것은 1709년의 일입니다. 같은 무렵에 이런 포비즘의 그룹에서 떨어져 나온 이 브라크는 세잔의 모든 자연은 원추와 원통과 구체로 환원된다 라고 말한 내용의 이런 그 에밀 베르나르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구절에 따라 에스타크 풍경을 그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08년에는 이런 풍경화 6점을 이 사롱 그 도톤에 출품했는데 낙선이 되었대요. 그때 그 심사위원인 이 마티스가 이 그림은 작은 큐브 입방체로 그려졌다. 이렇게 평한 말이 큐비즘의 명칭을 만든 실마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그림들을 막 이제 그리기 시작을 했을 때 마티스가 그때 이제 심사를 했었나 봐요. 근데 이거는 완지 입방체처럼 그린 그림이다. 해서 입체파라는 게 이 큐비즘이라는 게 이때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브라크의 그런 낙선 작품이 이 화상인 이 카나이로의 하랑에서 이 개인전으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낙선이 됐겠죠. 이 브라크 작품들이. 근데 이제 브라크는 용납을 못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냥 개인전을 열어버린 거죠. 예. 근데 그 화상이 이 피카소와 브라크가 추구하는 이런 공통점을 인정했다고 해요. 그래서 1907년에 가을에 두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는 이런 협력 관계가 맺어져서 1910년까지 이런 큐비즘 이런 전적으로 두 사람이 추진해서 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분석적 큐비즘 그래서 1910년에서 12년에 걸쳐서 이 큐비즘은 새로운 발전의 단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분석적 큐비즘이라고 불리는 이런 시기에 대상의 이 분해가 철저하게 행해진 거죠. 그래서 대상은 여러 각도에서 고쳐보게 되고 각가지의 모습이 동일 화면에서 재구성되어 가는 그런 것들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피카소는 거의 색채를 쓰지 않고 외과 의사가 시체를 해부하는 것처럼 이 시인 이 아폴리네르의 논평처럼 이 형태의 분석 그리고 그 질서 있는 그런 배합을 추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종합적 큐비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913년에서 1914년에는 이 종합적 큐비즘 시기에 들어갑니다. 이 피카소와 이 후안 그리스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는데요. 이 분석적 큐비즘이 해체와 이 재구성의 사이에서 잃어버린 리얼리티를 그 정말 그 진짜 진실 뭐 그런 것들을 되찾으려는 동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분석적 큐비즘은 이 병이란 대상에서 원통형을 추출하지만 나는 원통형에서 병을 만든다. 음, 말하는 것이 이 그리스 입장이었답니다. 그리스는 이제 후한 그리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촌단된 이런 생면의 통합과 기하학적 질서에 의한 이런 장식 효과의 증대를 가져왔고요. 또한 이런 리얼리티 회복이란 요구에 응해서 콜라주와 파피에 콜레의 수법이 개척된 것을 특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그 섹시 옹도르, 뭐 황금 분할파 큐비즘 뭐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피카소가 주도하던 이런 전통적인 큐비즘과 별도로 1910년에서 이 레제를 중심으로 개척된 방향으로 이런 황금 분할파 큐비즘이 있었습니다.
대상을 분해하여 재구성할 때 이런 화면에 역동감을 도입하려는 것이 있었고요. 주로 이런 정물의 분야에서도 성과를 올린 이런 정통파 큐비즘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려고 이런 것들을 시도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 후안 그리스입니다. 지금 그 1차 시에서는 이 후안 그리스하고 또 이제 그 조르조 브라케라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이 후안 그리스도 이런 그림을 그릴 때 지금 본인의 자아상이에요. 이 자아상도 이런 면체로 이렇게 하나하나 입방체 비슷하게 이런 그림을 그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피카소의 초상화입니다. 이것도 이 후안 그리스가 이렇게 그렸어요. 1912년에 후안 그리스는 이 호세 빅토리아노 까멜로 까를로스 곤잘라스 페레즈라는 이런 이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후안 그리스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대부분 이 스페인의 화가로 대삶음을 그 화가의 삶이 대부분 이 프랑스에서 보냈고요. 스페인 화가인데도 훌륭한 이런 회화 작품과 조각품을 남긴 사람입니다. 작품들은 이 예술계의 새로운 장르를 창출하는 데 이바지하였습니다. 후안 그리스는 이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태어났고요. 1902년부터 1904년까지 이 마드리드에 있는 예술학교에 다니며 초자연주의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는 이런 지역 잡지사에 그의 그림을 투고했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1905년에 들어서부터 그의 본명 호세 곤잘레스보다 필명인 이런 후안 그리스로 더 알려지기 시작을 해서 그 이후에 이름을 후안 그리스라는 이름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 그림들도 보면 굉장히 현대적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그림 하나하나가 굉장히 입체적인 그것들을 볼 수 있겠죠. 이게 과일 그릇하고 신문이래요. 과일 그릇하고 신문이 놓여 있다고 합니다. 예. 후안 그리스는 이 중년기에는 1906년에 그는 파리로 이동하였고요. 앙리 마티스와 이 조르조 브로크와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15년 이 그의 크랭스가 아메데오 이 모딜리아니에 의해서 그려졌다고 합니다. 파리에서 그는 다른 친구의 선주자이고 동료인 이런 파블로 피카소를 따랐다고 합니다. 또 1910년에 들어 그는 진중하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요. 1912년에 이르러서 그의 개인적인 입체파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악기며 무슨 식탁이며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쪼개져서 분리되고 분리되고 입방체고 이런 입체적인 이런 그 효과를 내려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1925년 10월 이후 이 후안 그리스는 이 빈번하게 이 요독증 발작과 심장병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신부전에 의해서 파리에 있는 이 볼로뉴 세르센에서 1927년 그의 나이 40세에 그의 아내 조세트와 아들 조지스를 남기고 운명했다고 합니다. 이 후안 그리스의 그림들은 보통은 최고 경매가가 한 200억에 이를 정도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림이 한가, 200억 정도의 효과라면 엄청나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게 악기예요. 이런 기타 같은 악기인데 이것들이 막 분리를 시키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막 입체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악기의 연장성도 있고 악보도 있고 지금 이렇게 보면은 또 이게 큰 악기가 되고 그래서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되게 혁신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당시에 이렇게 구상을 했다는 게 그래서
지금 이 후한 그리스의 이후에 이런 그 여러 명의 작가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입체파 화가 중에서 음악적인 요소를 가장 많이 도입한 이는 이런 후한 그리스입니다. 그리고 마드리드 미술공예학교 출신인 그는 1906년 프랑스로 건너와서 피카소와 몽마르트에서 이웃 사촌으로 살게 되면서 이런 입체주의 운동에 가담을 한다고 합니다. 또 이 그리스의 그런 음악적인 소양은 피카소와 뭐 50보백보였을 정도로 보잘것 없었다고 해요. 전공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의 유일한 음악 활동은 부인과 춤을 추는 것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입체주의자들의 해화와 음악의 결합 시도는 그들의 음악에 대한 애정이 바탕이 됐다기보다는 시대 정신에 충실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고 합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었고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도 아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화면을 구성하고 이런 색채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이 피카소와 브라크가 즉흥적으로 접근한 데 비해서 그리는 이 명료하고 질서 있는 화면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의 화면에서 두 선배의 이런 화면과 달리 지적이고 분석적인 이런 분위기가 넘쳐 흐릅니다. 입체주의 작품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입체주의 작품의 몇 가지 특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 사실주의 전통 언금법을 사용을 했고요. 또 명암, 밝고 어둠에 대한 거, 그리고 인상적인 색채, 그리고 감정적인 표현을 멀리하고 이런 자연의 여러 가지 형태를 입체 조각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둘째는 입체주의자들은 사물의 본질을 하고자 했고요. 또 사물을 한 방향이 아니라 여러 방향에서 본 방향을 모으면서 더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여러 시점에서 본 형태를 그 한 화면에 조합해서 그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작품의 현실에 신문, 잡지, 벽지 이런 붙이는 콜라주를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그림에서 물질 자체에 대한 의미를 부각시켰다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입체주의는 더욱더 이런 전통적인 표현 방법에서 벗어나 하나의 시점이 아니라 여러 시점, 여러 시각에서 본 사물을 한 화폭에 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물의 위, 아래, 옆 이렇게 다양한 모습이 담겨 있어서 매우 복잡하면서도 이런 구성적인 작품이 탄생하게 되온 게 이 입체주의 작품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큐비즘의 색채 경향들을 보면요. 이 제한된 색채들은 이런 흑색, 초록, 갈색, 회색, 하양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고요. 이 녹색, 빨간색, 흰색, 주황색, 강한 색조의 색상을 같이 배색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또 이런 면의 분할, 구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따뜻한 이런 난색 계통의 색채를 더 강렬하게 사용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르조 브라크입니다. 조르조 브라크도 프랑스의 화가입니다. 그리고 파리 미술학교에서 배웠고 1906년에는 이 앵데 팡당전에 입선을 합니다. 이 야스파, 포비즘이라고 하는 데에 대담하고 거친 분놀림으로 선명한 색조를 나타내는 그림을 그렸지만 세잔의 영향으로 인상파에 접근하였습니다. 1907년에는 이런 피카소와 친구 사이로 사귀면서 사물을 입체적으로 보는데 주력하게 되었고요. 피카소와 함께 이 입체파로 프랑스 화단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후에 신고전주의적 필치로 정물이나 실내화를 그렸다고 합니다. 큐비즘이라는 낱말이 처음 쓰여진 동기는 조르조 브라크의 풍경화에서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세기 초 브라크는 프랑스의 남쪽 그 지중해 연안 지방 레스타크에서 이런 사생을 하면서 풍경화를 그렸으며 이 풍경화를 두고 비평가는 입시적 희한함이라고 풍자하였고 이 낱말에서 후에 이 브라크의 이런 표현 양식을 본따 그림들 화가들의 경향을 큐비즘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브라크는 이 레스타크 지방의 풍경화를 그리면서 대상을 입체적인 공간으로 나누어서 여러 가지 이런 원색을 칠하여 자연을 재구성하였다고 합니다. 또 이 조르조 브라크의 그 입체주의는 이 지적인 예술 양식의 혁명이 있고요. 또 새로운 종류의 현실을 창조했다는 거. 그리고 동적인 이 반자연주의적 형상으로 추상과 재현되는 사이의 인적인 경계선을 파괴하게 되었고요. 20세기 전반의 주축이 된 운동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이 조르조 브라크의 그 색감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난색의 따뜻하고 강렬한 이런 색들이 대부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면을 조립하고 결합하는 이런 콜라주 형식의 그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실험적인 공간 구성과 대상의 표현 양식에서 출발해서 브라크는 점점 눈에 두드러진 입체적인 형태, 원통형, 입방형, 원추형 이런 그 따위를 종래의 선이나 면을 대신해 표현 수법으로 사용하게 되었고요. 브라크가 추구한 입체적인 표현 양식은 자연 대상을 순수한 그림 대상으로 완전히 전환시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체주의 사람들은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사물을 해체했다. 다시 조화롭게 접합하는 방식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화면을 아름답게 분해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합니다. 또 1900년에서 1914년까지 프랑스에서 일어난 미술 혁신운동, 또 20세기 초반에 시작된 서양 미술 사조 갈래 중에 하나입니다. 또 폴 세잔이 입체주의의 동기를 제공한 것이 맞죠. 예, 시작으로 이 동시대 많은 예술가들은 이러한 사조를 다양하게 시도하고 거쳐갔고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예술가로는 이 조르조 브라크와 파블로 피카소가 있고요. 그 이외에 레제, 들로네 등이 입체주의 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조르조 브라크도 있겠지만 후안 그리스도 그 이후에 이제 후안 그리스도 있죠. 예. 사물을 한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던 이 그대로의 사물을 있는 그대로 그리려고 했던 것이 이전까지의 정물화였다면 입체주의는 이런 사물을 여러 방향에서 본 모습을 한 화폭의 안에 담아낸 말하자면 혁신적인 화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전에 그 그림들은 있는 그대로 예쁘게 이런 정물화를 그리는 게 그 원하는 거였죠. 하지만 입체주의자들은 이거를 온전히 그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시점 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용해서 그런 것들을 막 믹스해서 그린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혁신적인 화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조르조 브라크의 작품들입니다. 근대 프랑스 회화의 아버지로 칭송받는 이 조르조 브라크의 집안은 조부 때부터 간판을 그리는 일을 생업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900년대 파리로 간 것도 그러한 간판 그림의 기법을 향상시키기 위함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집안 내력 조르조 브라크의 근간이 되어 입체주의 표현 방식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기타를 든 남자예요. 하나는 조르조 브라크가 그렸고 하나는 피카소가 그렸습니다. 근데 거의 비슷하죠. 피카소의 그런 아비뇽의 처녀들을 진행하면서 초기 입체파 작품에 이런 기하학적인 형태를 적용하는 데 크게 이바지한 사람은 브라크였습니다. 그렇다면 피카소와 브라크, 누가 먼저 큐비즘을 탄생시킨 예술가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카소와 브라크의 작품을 본 이후로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 두 화가는 곧 가까워졌고 피카소를 만나고 브라크의 미학적인 근거까지 달라졌고 주로 주고받거니 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마침내 입체파가 출현되었습니다. 두 사람 중 누가 먼저냐 말하기는 좀 힘들겠죠. 이거는 이제 바이올린을 든 남자입니다. 굉장히 추상적이죠. 어떻게 보면. 예. 함께 지냈던 시절 너무나 같은 피카소와 브라크의 그림들입니다. 서로 제목들만 다르고 서로 누구 그림인지 구별이 힘들 만큼 이런 비슷한 그림들을 함께 그렸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조르조 브라크는 그의 미술 생애 중에 단 한 장의 자아성도 그리지 않았던 화가라고 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주로 야수파의 화풍으로 풍경을 그렸고 이내 정물이나 실내, 인물 등을 주제로 삼았는데 그 구성의 바탕에는 언제나 프랑스적인 전통의 흐름 속에 이성과 감각의 미묘한 조화를 최대로 중시하는 새로운 미술을 꿈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변화는 처음 이런 그 종이를, 종이를 붙인 그림, 파피콜레에서 출발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그 콜라주가 시작되었다. 바이올린과 파이프라고 하였지만 바이올린은 프레임에서 느끼는 형태일 뿐이다. 콜라주 역시 이 피카소, 어, 이 피카소와 브라크의 시작된 모더니즘 미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 물감 대신 신문지나 우표, 벽지 등 실물들을 조합해서 화면을 구성하고 구체감 효과를 높이고 손에 쥐는 현장감을 주기 위해서 종이 붙이기, 빠빼꼴레는 차춤, 실꾸러미, 철사모래까지 등장되어서 부조리의 그런 충동이나 조롱, 아이러니를 건드리는 이런 다달 기법으로 등장한 거지요. 물론 오늘날 사회풍자의 포토 몽타주와도 콜라주의 비슷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일 그립과 식탁법 위의 과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콜라주의 기법이라고 그럴까요? 뭐 이렇게 조각조각해서 이어지는 것 같은 이런 느낌, 이런 것들이 콜라주에 가깝죠. 이거는 그렇죠? 예. 이거는 포도과일 그릇입니다. 신중하고 안정적인 정물, 풍부한 색감과 화려한 전개, 그리고 브라크는 이 작품에 안료의 모래를 섞어 작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색과 검정에 거친 모래 결이 보입니다. 폴 세 잔의 정물이 무겁고 어둡게 전개된 그림이랄까? 이 정물 역시 환각적 착시 작용을 통해서 입체주의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이 무렵 브라크는 못 먹는 포도지만 여러 작품의 과일 작품들을 그려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젤 앞의 여인이에요. 한 여인이 이젤 앞에 파레토와 그린붓을 들고 앉아서 이 그림에서도 안료로 섞인 모래들을 거친 입체감이 보입니다. 브라크는 1930년 노르망디 해안에 인접한 디에프 이 근처 바랑 주밀 별장을 마련해서 그곳에서 열품 중 하나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의 작품은 음악 미술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양식의 그런 다양성이 확연하게 단락에 쉽게 분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아틀리에 시리즈입니다. 전장에서 부상으로 돌아온 후 브라크는 가혹하게 냉정한 입체파 스타일의 날카로운 지적 복잡성 대신 밝은 색상과 따뜻한 이야기, 결국 인간의 그림으로 되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의 입체적인 스타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뚜렷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휘어진 상자 같은 집들. 이 그림과 아주 흡사한 그림으로는 피카소의 저수지가 있습니다. 집의 형체는 너무 다 똑같고 두 사람 모두 세잔의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이죠.
그림에서 아직 자연의 대상이 남아있지만 대상을 대담하게 단순화하고 화면 공간 속에 실체의 구조감을 살리려는 의도에서 큐비즘의 기하학적인 형태를 추구하기 시작한 기념비적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차 시수업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